네, 출력 앱이 돼가지고. 네, 이따 끝나고 얘기합시다. 기말고사 일정 참고하세요. 시험범위랑 시험 시간이랑 그때 저기 중간고사들 조금 늦게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신데 시험 시간이 뭐 연장되는 게 아니니까 미리미리 학교 와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그 다음에 중간고사 유사하게 계산기, 그 다음에 그 사이버 캠퍼스에 입력할 수 있는 도구 이렇게 챙겨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플 것 같거나 병원에 가야 되거나 뭐 기타 사정이 미리 생기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32장, 33장. 문제를 이렇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33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에 관한 내용이고요. 빛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햇빛 같은 거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내용이고요.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면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배웠는데 그 둘이 서로 같이 생기게 되잖아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고 전류가 있으면 전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변동이 생기면 전류를 만들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둘이 같이 있게 돼요. 전기랑 자기가 같이 있게 되는데 늘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언제 같이 있냐면 자기장이 변화할 때. 근데 그러면은 자기장이 변화하려면은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도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류가 변화를 한다라는 거는 전류의 정체는 전자의 이동이니까 전자의
운동이 일정하지 않을 때, 전자의 운동이 일정하지 않을 때 이제 전자기 파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 큐에 다 정리하는 방정식이 이제 4개가 나오는데 뭐 배웠지? 가우스 법칙 같은 거 배웠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페르데이 법칙 같은 거 배웠었고 그런 법칙이 이제 4개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맥스웰 방정식 이제 세트로 맥스웰 방정식 묶어놓고 저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내면 파동에 관한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우리 파동에 관한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맥스웰 방정식의 해를 봐도 이게 파동의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외워야 돼. 지금은 아 이게 파동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외우는데 그 일반 물리학책 어딘가 이게 들여다보면은 파동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그 파동 단원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파동을 묘사하는 방정식하고 전기장하고 자기장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게 변수만 다르고 생긴 게 똑같네? 이렇게 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면 파동을 람다에 관한 파장에 관한 방정식을 만약에 쓴다거나 아니면 진동수에 관한 방정식을 쓴다거나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F 플러스 B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이 파동의 방정식이라고 쳐요. 그런데 전기장에 관한 방정식도 이렇게 생겼어. 자기장에 관한 방정식도 막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설마 얘들도 파동이야?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맞았어. 정말로 파동의 성질이 관찰이 돼. 전자기파 대박.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예제 33.1을 좀 보겠습니다. 축전기에서의 변이 전류를 맞춰라. 축전기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인형 교류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사인형 교류 전원. 사인형 교류 전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8 마이크로페럿일 때 전원 전압의 진동수가 3kHz. 전압의 진폭이 30V. 맥스가 변이 전류를 봐요. 변이 전류가 뭔데? ID. 잘 모르겠지만 일단 ID는 전류 구하는 거니까 시간당 전하량이 얼마나 이동하냐 이렇게 정하겠다. 그러면은 이 전하량이라는 게 Q는 CV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축전기에서.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왜냐면 여기서 C랑 V를 줬으니까. 집어넣었는데 V가 하필이면 또 교류야. 그래서 V를 이렇게 바꿨어. 다행히 C가 상수야. 왜냐면 얘는 계속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그냥 만들어 놓으면 기하학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애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상수로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 미분해서 들어가고 얘 이제 오메가 한 번 더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변이 전류이구나. 그런데 오메가 또 그냥 바로 계산 안 돼서 2파이 f라고 쓰고 여기도 2파이 f라고 쓰고 그리고 하는 일이 뭐야? 숫자 대입하는 거야. 2파이의 문제에 주어진 값 킬로 그 다음에 요 마이크로 페럿 그 다음에 맥스 2파이 또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게 변이 전류야. 변이 전류가 변해. 근데 그냥 전류면 전류지 변이 전류가 뭐냐. 그래서 이제 앞에 들어가서 보는 거지. 변이 전류가 뭐지? 얘가 변이 전류구나. 얘가 변이 전류. 전기 선속이 있어요. 전기 선속을 시간당 미분했어. 근데 거기다 입실론 제로를 이렇게 했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전기선속이잖아요. 전기선속은 전기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면은 얘는 가우스 법칙이죠.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요 고려를 좀 해보자. 만약에 축전기가 있는데 축전기 얘가 축전기구나. 요 동그란 거 판 사이에 전도 전류가 없고 판과 판 사이에 이게 막 방전돼가지고 번개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끊어져 있으니까 이때 그림의 경로피 여기 점선 이렇게 여기에 의해서 정해지는 두 표면 S1과 S1, S2 뭐야 요 판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임의의 면을 잡은 거예요. 임의의 면을 잡았을 때 요 경로 P를 흐르는 전류가 있겠냐? 그 얘기가 이때 그림의 경로 P에 의해 정해진 두 표면에서 이 표면에서 전류가 있겠냐? 아니 뭐 전선이 없는데 뭐 전류가 있어? 지금 허공에 전류가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I는 이 도선 따라 흐를 것 같단 말이야. 그죠? I는 도선을 따라 흐를 거야. 그리고 여기다 Q, 여기다 마이너스 Q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인데 괜히 이런 걸 이제 잡아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경로 저런 걸 둘러싸고 요게 뭐였죠? 요게 자기장하고 요거 하면 뮤제로 I가 생겨. 이게 지금 앙페르 법칙이잖아요. 앙페르 법칙 이전에 배웠었던 거예요. 여기에 자기장이 있어? 여기 경로 P에 자기장이 있어. 오, 전선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엄지손가락에 전류 방향 이렇게 딱 뽑아. 그러면 경로 P를 따라서 자기장이 생겨. 자기장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 주된 이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도 변해.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자기장에 대해서 뮤제로 I가 있을 수 있구나.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대박 신기하네. 허공에 전류가 생긴다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자 의심해, 빨리 의심해. 어디가 틀렸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한 전류는 어디에 생깁니까? 도선에 생겨요. 도선에. 허공에 생기는 게 아니고.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코일이 있다고 쳐요. 코일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전류가 흐르고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튼 흐르고 있으면 요 전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손대고 그려보면 자기장이 발생해. 자기장이 갑자기 생기면 그걸 줄이려고 하는 렌츠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는데 그 전류가 허공 아무데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 전류가 흐를 만한 곳에 흘러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주된 전류를 방해하려고 하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고 했어요. 이게 두 챕터에 걸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뭔가 전류가 처음에 스위치를 온 시킬 때 방해한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스위치 온 시키자마자 빡빡 끄자마자 빡빡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서서히 늘어났다가 서서히 꺼진다. 이런 내용 이제 배웠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얘도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게 될 건데 꼽아봐. 이렇게 이제 돌잖아. 자기장이 도는데 자기장이 갑자기 생겼으면 방해를 하는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저 자기장이 생기려면 요 전선에 전류가 생겨야 되는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앙페르 법칙이 성립을 하고
경로 P를 S2의 경계로 생각했을 때 흐르는 전도 전류가 없기 때문에 경로 P S2의 경계로 생각했을 때 얘를 S1으로 생각하면은 전류가 있어야 돼요. S2에는 지금 끊어져 있으니까 0이 되어야 돼. 경로를 같은 경로인데 면을 S1을 따라서 생각하냐 S2를 따라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식을 맞게 하려고 이런 걸 도입을 하는 거구나. 식을 맞게 하려고 얘를 도입을 하면 만사 해결. 판과 판이 있는데 판과 판 사이에는 전기장이 존재를 하니까 전기선속을 만드는구나. 여기서 여기로 가는 전기선속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전기선속은 이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에 둘러싸고 있던 거 Q. 그러면 이 전류 생각할 수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DQ/DT잖아요. DQ/DT. 그런데 요 입실론 제로분의 Q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서 입실론 제로를 앞으로 빼놓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제 돼. 이건 이제 식의 조작이지. 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 그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웠어. 그런데 그러면 얘를 어디다 끼겠다고? 여기다 끼겠다고. 그러면은 이런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0이 되는 부분은 0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BDS가 뮤제로 I라고 했을 때 생기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은근히 껴놓고 얘를 조금 유식한 모양을 썼다. 풀어가지고. 축전기가 충전되고 방전되는 동안 전기장, 변화하는 전기장, 여기 두 판 사이에 전도 전류의 연속을 대신하는 전류와 동일한.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법칙을 꼭 전류로 해석해야 되겠냐? 그렇지 않다. 이 전류로 해석하지 말고 얘를 전기장의 개념으로 좀 해석하자. 그러면은 요 면을 잡으나 요 면을 잡으나 다 설명이 된다. 이게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게? 앙페르 법칙이? 앙페르 법칙 몇 장이야? 28.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전개를 하고 있었는데 29장 내용이에요. 여기 막 원형 고리 막 이런 거 하고 막 두 도선 세 도선 난리도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말이 있었어. 정상 전류. 비오사바르 법칙부터. 정상 전류라는 게 I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냥 흐르는 거야. 계속 일정하게 흐르는 것만 생각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 요 식을 이렇게 쓰는데. 근데 뒤로 가니까 은근슬쩍 뭐 직류회로니 교류회로니 막 이런 거 끼워 넣으면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면 막 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이 공식이 성립하느냐?
체크해봤더니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 변하는 전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 그 변하는 전류를 아주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면 된다. 그래서 원래의 암페르 법칙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생긴 식으로 수정을 하였다. 그러면 내용은 복잡한데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되는 건 요 공식뿐.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다 전개예요. 알고 있나요? 이런 공식 써가지고 그 이전에 배웠던 앙페르 법칙이 이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있고 패러데이 법칙 있고 그 다음에 앙페르 법칙 수정한 거 있고 얘네들을 4개를 풀어 아무튼 중요한 거 4개 저 외웁시다. 맥스웰 방정식 4개 저걸 풀어. 그 2차 미분 방정식이 나와. 아까 막 1차 방정식처럼 썼지만 그렇게 안 생깁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생겼어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해입니다. 풀면 나오는 게 이렇게 생겼어. 얘도 나와. 그런데 원래 파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파동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연구해 놓은 내용. 얘랑 닮았어? 1, 2, 3이랑 1번이랑 2번은 똑같이 생겼네. 2를 B로만 바꾸면 되네. 똑같이 생겼어. 근데 1번이랑 3번, 2번이랑 3번 비교해보면 똑같이 생겼나요?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 이걸 보고 똑같이 생겼다고 눈치를 채야 돼. 그래야지 대발견을 하는 거죠. 요게 상수고 요게 상수이면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특이한 게 이게 공간에 대한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시공간을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시공간에서 변화가 생긴다. 그때 변화가 생기는 게 어떻게 된다? 이런 속도하고 관련이 있다. 아주 자연스럽다. 파동이 퍼져나가는 형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가에 둥둥 떠 있어. 다 수영장이야. 날씨 추운데. 돌을 던졌어. 그러면 수면파가 쫙 퍼져 나가잖아요. 근데 돌을 좀 무거운 걸 던졌어. 그러면 진폭도 달라지고 퍼져나가는 속도도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속도하고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그 파동 자체의 그 성질이 있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출렁거리냐 마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랑 얘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뮤제로랑 입실론 제로를 그동안에 그냥 뭐 갑자기 등장하는 상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얘가 속도의 함수라는 거야. 만약에 얘가 파동이라고 하면 방정식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뮤제로 입실론 제로가 상수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상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전자기파의 속력이에요. 추측된 그 전자기파의 속력을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때만 해도 전자기파와 빛이 같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빛은 빛이고 전자기파는 전자기파인 줄 알았지.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측정하고 있는 빛의 속력이랑 거의 같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럼 파동이라는 거는 파장이나 진동수로 정의가 되는데 얘도 설마 이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이야? 오, 그래. 진짜로 그래. 빨간색이랑 보라색이 파장이 다르고 적외선의 파장과 자외선의 파장이 다르고 그래. 얘네들이 그렇게 결정되는 애들이었어. 본질적으로 똑같은 애들이었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전기장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자기장이 이렇게 전개가 되면 되게 못 그렸네. 뒤에 그림 나올 거예요. 전개가 되면 생긴다. 그러면은 빛을 내가 만들 수 있어? 빛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빛을 만들 목적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지? 레이저 같은 거, 직진 발사되는 레이저 같은 거, 아니면 이게 전자기파랑 똑같다는 거 알았습니다. 전파 같은 거,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파, 전자레인지의 파동, 엑스레이,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구나. 대박 신기해. 이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해답도 나올 수 있어. 풀 수 있는 방정식이었어.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x에 대해서도 미분이 가능한 형태, 시간에 대해서도 미분이 가능한 형태. 이게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시간에 대해서 진행하는 역할, 얘가 공간에 대해서 퍼져나가는 역할. Emax, Bmax. 생긴 게 코사인이니까 파동이야. 파동이야. 파동이 확실해. 여태까지 교류전원 그림을 그렇게 사인, 코사인 그리면서도 우리가 이게 파동의 성질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방정식을 풀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긴 식이 어디 있는데 갑자기 대입해서 정리. 이런 데 있었구나. 이런 데 전개를 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 이 그림이었어요. 전기장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기장이 이렇게 진행. 이게 수직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빛인 거예요. 그게. 근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방정식 4개를 가지고 전개를 하는 와중에 이런 게 나왔어. 대입하면 이런 것도 결정돼.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어떤 크기, 비율이 빛의 속력하고 관계가 있다. 아무렇게나 생기잖아. 자, 33.2 전자기파. 진동수 40MHz 사인 모양 전자기파가 진공 속을 X축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뭔 소리야 이게? 일단 진동수가 40MHz라는 건 F가 40MHz라는 거예요. F가 40MHz. 근데 우리가 저기다 쓰는 게 F가 아니라 오메가였으니까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자리에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넣으면 된다는 거야. 사인 모양의 전자기파. 사인 모양의 전자기파 어딨어? 그냥 이렇게 가면 얘를 사인 모양의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진행하는 방향을 X축으로 잡았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다. 자, 파동의 파장과 주기를 구하라. 파장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어요. C는 F랍니다.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어. 외워야 돼. 그래서 C가 그냥 적당한 값을 집어넣었어요. 아까는 2.99 얼마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근데 거의 3이네. 그래서 이제 3 집어넣었어. 왜냐면 유효숫자를 어차피 3개밖에 안 따질 거니까. 파동의 파장이 이 정도가 된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주기를 구하라. 주기는 진동수분의 2. 진동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주기도 구했어요. 엄청 빨리 진동하네. 이건 눈치챌 수가 없지. B. 어떤 순간에 어떤 지점의 전기장은 양의 Y축 방향이고 최대값 750 뉴턴 퍼 플럭. 이게 뭔 소리야? 뉴턴은 힘의 단위잖아요. 쿨롱은 전하의 단위고 얘는 뭐지? F는 Q이니까 이 중간고사 이전 거. 2. 얘 2야 2. 2라고 했구나 여기서 전기장. 전기장 2. 양의 Y축 방향. 양의 Y축 방향? 자기장의 크기라고 하냐? 뭔 소리야? 다시 여기로 더 넘어가서 이 그림 계속 이 그림이네. 이 그림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만약에 지금 봐봐요. 얘가 전기장의 주황색이 XY 평면에서 진동을 하는 애. XY 평면에서 진동을 하는데 E가 Y 양의 Y 평면 요 상황에 있어. 그러면 B는 어디야? 양의 Z 방향. 양의 Z 방향. 수직으로 생겨야 돼. X 방향으로 얘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그럼 만약에 E가 음의 Y 방향이야. 그러면 B는 음의 Z 방향. 이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나비 날개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돌고 있는 거야. 회전을 하는 거네, 회전. I, J, K. 그래서 만약에 얘가 X야, E가. 그러면 얘가 Y, 얘가 Z. 얘가 X야. 그러면 얘가 Y, 얘가 Z. 순서대로 도는 거예요. 얘는 임의로 정했다는 거지. X, Y, Z야, X, Y, Z야, X, Y, Z.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애들이. X가 진행, 얘가 E, 얘가 B일 때. 그러면은 얘가 진행이야? 그러면 얘가 E, 얘가 B. 얘가 진행이야? 얘가 E, 얘가 B. 이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려고 임의로 잡은 값이에요. 근데 별 그렇게 큰 무리 없으면 거의 진행 방향을 X로 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요렇게 움직이는 거의 일부에 대해서 풀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 그림을 보고 요거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려고 맞췄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크기는 이건 공식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외웠어야 되는 거예요. B의 크기 나오고요. 방향은 안 알려줬네. 근데 까먹었네.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X, 얘가 Y이면 얘는 Z 방향. K 방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기파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에서 전파된다. 이게 이제 관건이었고, 요게 이제 시험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생소한 개념.
그럼 전자기파니까 파동이니까 에너지를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서 벡터라고 하는 애를 얘도 벡터니까 벡터와 벡터의 곱으로 이런 애를 하나 정했어. 이런 애를 하나 정했다라는 건 사실 치환의 개념이 세죠. 치환의 개념. 이렇게 나타내면 간단한 무언가 원래의 수식이 있는 거야. 그 원래의 수식이 뭐지? 뭔데 저걸 저렇게 나타내는 거야? 어, 얘가 E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B가 이렇게 진동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에너지는 무슨 방향으로 전달이 되겠어요? 에너지는 X축 방향으로 전달이 되겠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 X축 방향으로 전달되는 거에 표시를 어떻게 하지? 이 방향? 이걸 S라고 하고 싶은데 아 이거 벡터의 외적에서 배웠구나. 벡터의 외적에서 이 우리가 1학기 때는 3장에서 배우고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개념인데 I, J는 K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에요. 되게 열심히 나오네. I, J, K I, J, K I, J, K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면 얘를 나타내고 싶어 X 얘를 그러면 J랑 K랑 곱해야 돼. J가 뭔데? Y축 E랑 B랑 크로스로 곱하면 I 방향의 무언가가 나와. 일단 곱해봤어. S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곱했어. 그리고 이 크기를 그냥 E랑 B랑 곱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뮤제로로 일단 나눴어요. 나누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만약에 평면 전자기파예요. 평면 전자기파? 평면 전자기파?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평면이라는 거죠. 짠짠짠짠 퍼져나가. 한쪽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근데 전자기파가 이제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광원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어요. 태양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태양에서 빛이 막 한 줄기가 쫙 뻗어나간다고 생각해봐요. 햇살이 강렬하게 들어오는데 막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쪽으로만 빛을 쏴. 그럼 지구는 여기에서만 빛을 받고 나머지는 암흑의 시대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공전을 하는 동안 내내 받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빛을 받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공간으로 이렇게 다 빛을 보낸다는 얘기지. 본질적으로 원래 전자기파는 그냥 광원으로부터 쫙 사방으로 퍼져, 팔방으로 퍼져나가니까. 얘는 구면파예요. 문제를 쉽게 풀려고 도입했어. 평면파. 평면파는 뭐예요? 수면파로 따지면 물이 있는데 물에 돌을 던졌어. 이렇게 퍼져나가면 여기 이제 원형파예요. 돌을 던지면 저렇게 던진 그 파동의 파원으로부터 동일하게 퍼져나갈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수영장이나 수조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건드렸어.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갈 거잖아요. 퍼져나가는 방향, 진동 방향에 대해서 파동이 일정하게 평면으로 생기는 거야. 이런 거 평면이라고 해. 그럼 전자기파가 평면으로 나가는 건 어때? 직선으로 나가는 전자기파. 레이저 같은 거 얘기해. 쭉 직진하는. 이런 게 존재를 할 수 있구나. 레이저 같은 걸 몰랐을 때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한 거야.
자연에 없는 애잖아요.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애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뻗어 나가는 와중에 요만큼을 잘라서 미분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평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건 거의 평면 아니야? 물리학자들이 잘하는 거의 평면. 얘도 이렇게 거의 평면인데 끄트머리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 평면 전자기파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얘 이렇게 되니까 B분의 2가 아까 C였잖아요. C가 빛의 속력이에요. B분의 2가 C인데 S를 다음과 같이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근데 평면이면 이 곱하기 했는데 사인 세타가 없어져? 이거 외적 곱하면 사인 세타 있어야 되거든요. 2랑 B랑 곱하면. 근데 2랑 B의 각도가 지금 어떻게 돼? 이게 직교하는구나. 평면으로 이렇게 딱 이 X 방향으로만 진행할 거라고 하면 얘가 직교하니까 사인 세타가 90도 돼가지고 1이야. 그래서 그냥 이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러면은 S를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쓴 다음에 여기다 대고 뭘 하겠다는가? 요 관계를 대입하겠다. 이걸 여기다 대입할 수도 있고 여기다 대입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써지거나 이렇게 써지거나. 뮤제로 분의 2제곱이나 뮤제로의 b제곱 이렇게 써지는 애가 지금 뭐라는 얘기야? 아무튼 이게 포인팅 벡터입니다. 사인형 평면 전자기파 한 주기 또는 그 이상의 주기 동안의 S의 시간 평균을 파동의 세기 이게 전류가 아니야. 전류가 아닙니다. 파동의 세기. 세기를 나타내는 I를 써놓고요. 요거를 얘가 이제 퍼져나가는 고성질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 봅니다. 근데 요거 요렇게 이제 가져온 거죠. 이렇게. 2로 왜 나눠? 평균이니까요. 얘가 잘 봐. 다시 요 그래프로 넘어가서 보면 이런 부분은 2도 없고 B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2도 없고 B도 없어. 2도 없고 B도 없어. 근데 이런 부분은 되게 세. 이런 부분은 좀 약하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변하는 값이라는 거야. S가. E랑 B가 변하는. 그래서 세기를 나타낼 때 우리 이전에 그 뭐 배웠지? 무슨 교류 그거 할 때 루트 2 쓰는 거 배웠잖아. RMS 값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이 다 빵이 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 같은 계산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런 계산을 하고 싶은 거여서 S의 평균으로 파동의 세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럼 이제 2로 나눠요. 요걸 그냥 수학적인 계산을 했더니 2가 나온 거예요.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게 대충 평균 내보니까 2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얘들을 다 적분해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 평균 계산하면 하필이면 2가 되고 그리고 원래 계산했던 거 집어넣었더니 다음과 같은 상태가 나왔다. 파동의 세기가 뭐와 관련이 있다? E의 맥스와 B의 맥스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E가 정해지면 B가 정해지고 B가 정해지면 E가 정해져서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된다. 왜냐면 B분의 2가 C니까. B분의 2가 C예요. 이것도 되게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틀린다. 왜냐면 B분의 2가 C인지 2분의 B가 C인지 잘 안 외우거든. 외워야 되겠죠.
이런 씨 욕은 하지 않겠어. 억지로 외우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떻게든 외워봅시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끼워 넣으려고 끼워 넣을 수 없게 생겼잖아. 그죠? 근데 외우려고 하면 욕이 나오잖아. 이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공식을 외우는 걸 어렸을 때 안 좋아해서 그냥 안 외우는 편이었어. 틀리고 말지 사람이 쪼잔하게 저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자, 전체 순간의 에너지 밀도를 계산해보자. 에너지 밀도를 계산해야 돼. 요건 아까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왔던 C고요. 빛의 속력. 그리고 얘는 이런 관계에 있었고요. 얘가 지금 방금 전에 계산했던 애들 있잖아. 그죠? 여기 나온 애들, 얘네들. 그러면 요걸 전개를 하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B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제 쓰나 얘를 전개를 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나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장의 에너지 밀도와 자기장의 에너지 밀도를 더하면 전체 에너지 밀도가 되는데 얘네들이 서로 호환 가능한 애들이니까 하나로 합쳐서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U들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입실론 제로는 상수니까 2제곱의 평균이 되거나 B제곱의 평균이 되거나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맥스 일대 값의 2분의 1이다. 뭐 아까부터 계속 2분의 1 나왔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는 거야? 아까 파동의 세기 계산했는데 파동의 세기가 포인팅 벡터의 평균이었는데 여기에서 요거 이제 전개를 할 때 원래 계산했던 거에서 뭐 빠진 거야? C 빠진 거잖아. C. 그죠? 그 C 끼워 넣은 거야. C. 그리고 얘의 에너지 밀도. 포인팅 벡터 이래가지고 쓰는 거구나. 에너지에 대한 걸 잘 쓸 수 있어가지고. 포인팅이야. 어디 나와? 아니네. 그냥 포인팅이네. 33.3번. 책상 전등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이 책상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등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빛이 나와. 종이를 이렇게 놨어. 종이 위로 입사됐어. 이 빛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최대 크기를 추정해보라. 이런 일을 왜 하지? 종이를 보고 빨리 연습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이렇게 했어. 할 수도 있지. 전구로 입력된 전기에너지의 5%를 가시광선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하는 전광원으로 취급을 했다. 뭐 이럴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아무튼 이게 전기장과 자기장의 교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구나. 얘 계산할 거예요. 이거 갑자기 처음 보는 공식인데? 뭐야 이게? 여태까지 안 나왔던 거잖아. 피가 뭐야 피가?
파워예요. 파워라고 하면 뭐, 전기에서는 전력, 고전력학에서는 인류. 이 개념은 시간당 에너지입니다.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나 전달되냐. 그런데 그걸 4파이 R 제곱은 뭐야? 4파이 R 제곱은 9의 건널비인데 9의 건널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구나. 구면파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평면파를 생각하고 싶을 때 그 한 줄기 광선을 딴다고 했잖아요. 미분 요소처럼. 그 얘기. 얘를 평면파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얘는 점광원이잖아. 점광원이면 구면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파동을 구면으로 보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퍼져나가는 형태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 왜냐하면 얘를 받고 있는 이 면이 평면이잖아. 종이가 평면이잖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지만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지만 지금 요 한 줄기만 따서 이렇게 와서 종이에 도달했다. 그리고 종이도 평면이다. 요 상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요 파동의 세기라고 하는 게 면적당 전력이니까 에너지를 면적당 시간당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뭘 생각하면 쉽냐면 여러분들이 그 태양광 이런 발전을 한다고 쳐봅시다. 자율주행차를 만들 건데 배터리만 가지고 진행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자동차 윗면을 발전 그 판을 깔았어.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도 그렇게 생겼어요. 생긴 것들이 있어. 밑에 배터리 깔고 위에 발전되는 거 깔고 그래서 연결해서 날씨 맑은 날에 막 충전하면서 다녀. 뭐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러면 거기에 충전 효율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려면 일단 그 충전 발전기 자체의 이제 성능이나 효율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햇빛이 이제 얼마나 들어오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가만히 서 있다가 충전을 완방 한 다음에 굴러가는 문제이면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세워놓고 그냥 충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하는 속도, 발전해가지고 충전을 하는 속도 대비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발전은 막 찔끔찔끔 되는데 막 굴러가는데 엄청 소모를 많이 해. 그러면 이걸 뭐하러 달아놔? 효율 떨어지는 걸. 괜히 무게만 더해가지고서는 굴러가는 것만 힘들고 견고함 떨어져갖고 사고 나면 전복 사고 나면 죽고 막 이런 건데. 근데도 이제 달아놨다는 건 어쨌든 그 운동하는 시간당 운동하면서 소모하는 것 대비 인풋 아웃풋이 나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생각해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자동차처럼 하지 않지. 지금 무슨 상황을 생각했냐면 공부를 하면서 포도당을 막 쓰잖아요. 내가 포도당을 막 쓰는데 포도당을 소모하는 것만큼 계속 주입을 해야만 내가 활동하는 상황을 생각해봤어.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 아침, 점심, 저녁 시간 정해놓고 먹은 다음에 충전해놓고 나중에 이제 포도당을 쓰지. 아니면 간이나 이런 데 충전해놨다가 나중에 꺼내서 쓰지. 그런데 저장소가 없어. 사람이 만약에 저장소가 없어가지고 실시간으로 포도당을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뇌가 꺼져.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머리를 쓰는 것 대비 계속 그 일정한 양의 무언가를 주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시간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상 주입되는 에너지가 적어. 그러면 더 이상 공식 같은 건 못 외우겠습니다. 물리는 포기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시간당 개념이 필요해.
자동차 위에 그 패널을 달아놨는데 그냥 달아놓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면적도 중요해. 태양 그 광선을 얼마나 넓은 면적에 받을 것이냐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자동차 만화다고 생각해봐. 이게 자동차 만화인데 요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달아놨더니 충전이 되는 둥 마는 둥에 그러면 어떻게 해? 더 넓은 면적에서 많은 햇빛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 자동차는 요만한데 이거 한 10배만한 거 피고 달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돼. 안 돼? 쌍욕 처먹습니다. 운전할 때 진짜 큰일 나요. 옆에 뭐만 달려 있어도 막 진짜 뒤에 막 캠핑카 달려 있어. 왜 도로에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도로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나사나 막 우주 이런 데 꽂혀가지고 화성으로 로버 같은 걸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달 탐사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그냥 막 펼칠 수 있으면 펼치면 되지. 너의 꿈을 펼쳐라 쫙 펼치고 막 가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견고하게 펼칠 수만 있으면 그 목도리 도마뱀 같이 쫙 태양광 패널 펼치고 가자. 아니면 위성이야, 로켓이야, 펼치고 가면 되지. 그런 개념이에요. 면적이 넓으면 에너지를 많이 받고 시간이 길면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간당 면적당 받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자동차에 면적을 막 무슨 목도리 도마뱀 같이 펼치고 다니면 안 되잖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면적과 시간으로 나눠서 썼다. 그러고 나면 그게 얘가 얘라는 게 아니라 얘가 얘라는 거야. I가 얘고 I가 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식이랑 세 번째 식이 같다라는 관계가 나오죠. 그 관계를 풀었더니 요 다음 줄이 된 거예요. 이거는 풀 수 있지. 이거는 그냥 구구단. 숫자 대입할 수 있지. 구구단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없어져. 자, 숫자 대입하면 돼. 뮤제로 빛의 속력, 그 다음에 여기 와트 들어가는 거. P 에버리지. 문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적이 없는데? 그냥 집어넣구나. 적당히 집어넣어. 문제를 풀려고 그냥 그 앞에 있는 거 보고 집어넣었어. 근데 이거 저기 보면은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봐봐요. 그 조명이나 이런 거 보면 몇 와트인지 써있어요. 집에 있는 게 백열전구가 옛날에 여러분들 백열전구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지. 화장실 같은 데 백열전구 자주 나가가지고 가려고 이제 그 시장 같은 데 가보면 60W짜리 줄까요? 120W짜리 줄까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20W가 당연히 더 밝아요. 숫자가 크니까. 시간당 전력을 더 많이 방출하는 거죠. 대신에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LED가 개발됐어. LED가 개발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력은 훨씬 적게 쓰면서 똑같은 밝기를 낼 수 있게 됐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가보면은 뭐 40W, 60W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10W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얘는 이제 3W 쓴다고 되어 있는 전구를 눈 버릴 것 같은데 이 정도 전력이 어두컴컴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조명. 아무튼 그런 값이고 2파이 집어넣고 0.3m. 0.3m는 30cm잖아. 원래 조명이 30cm 위에 있나? 아무튼 집중 조명에서 이렇게 달아놓으면 E의 값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B도 정할 수 있다? B는 그냥 C분의 2 하면 되니까 계산하면 된다. 이 정도 테슬라의 값으로. 단위 같은 거 중요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교류로 생기면 무언가 이제 전자기파를 고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전류를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전류를 변화를 시킨다는 거는 전자를 변화를 시킨다는 거고 얘를 운동을 시킬 건데 운동을 한 방향으로 안 시키고 왕복 운동을 시켜서 만약에 진동을 만들어내면 계속 일정하게 이제 반복돼서 퍼져나가는 S와 S를 만들 수가 있는데 E와 B에 대해서 이 교류 전원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I가 흐르는 상태에서 B와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포인팅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 뭐다? 안테나다. 옛날 안테나가 이렇게 생긴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분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핸드폰 이렇게 있으면 안테나 이렇게 뽑아서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차에는 안테나 이렇게 돌려서 끼는 것들도 있고 옛날 차에는 이렇게 시동 걸면 안테나가 찍 하고 올라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주차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안테나 이렇게 틱틱 걸리면서 들어가고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후진하려고 하면 부러지고 그래야 라디오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죠. 근데 지금도 여기에 이제 내장이 돼 있어요 안테나가 직선으로. 근데 되게 짧은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안테나의 길이가 전자기파의 파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 나오진 않는데 나중에 공부해 보면 그것도 재밌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G나 3G나 이런 걸 쓸 때에는 조금 어려웠던 게 주파수 대역이 달라지면서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디자인 요소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만들고 받고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시험 범위는 어쨌든 이 문제까지 이렇게 되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33장 내용이었고 전자기파로 종합되는 실제로 조금 더 어려운 거는 32장 아니겠습니까? 32장 요 올려놓은 거 요거 보시면 그 문제풀이랑 내용은 다 들어있기는 한데 또 여러분 안 볼 것 같으니까 중요해 보이는 문제만 봅시다. 1, 2, 3, 4, 5, 6 교류 회로에 관한 문제고요. 그 이전에 R, L, C를 회로에 붙였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라는 내용을 어떻게 봤었냐면 여기서는 지금 R에 대해서 L에 대해서 C에 대해서 볼 건데 RL 회로 그 다음에 RC 회로 LC 진동 막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이제 끝판왕으로 세 개 다 붙이는 거야. 세 개 다 붙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생기는 요소를 좀 보죠. 일단 전압을 이렇게 교류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이고요. 저항만 붙여놨어요. 저항만 붙여놓으면 V는 IR, ohm의 법칙이에요. V를 걸어주고 전류를 흘렸을 때 얘가 전압 강화를 IR만큼 일으킨다. 방정식을 풀면 I가 지금 보통 궁금하니까 전류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R분의 V 계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된다. 사인은. 근데 V가 원래 사인이었는데 I도 사인이네? 오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전혀 이상한 게 없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곱 평균 제곱분 루트 미리 스퀘어 요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자? 얘 평균 내면 0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곱한 다음에 평균 내자. 루트 2 맥스에 대해서 IRMS랑 VRMS를 정할 수 있다. 0.707, 0.707
RMS 전류를 계산하여라. 요거 그래 47옴. 그러면 RMS는 루트 2분의 Imax 쓰고 싶은데 Imax가 Vmax랑 관련 있고 R분의 Vmax의 루트 2 한 거다. 숫자 집어넣으면 돼요. RMS 전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왜 줘?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거야. 220V 쓰고 있습니다. 220V가 220V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얘가 V가 요 정도 선이에요. 요 정도 선. 이게 220V. 이런 것들을 좀 상식으로 알고 있자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 있죠. 그러면 이 최대값은 얼마냐? 이러면 계산하고 싶잖아. 자, 이번엔 L을 붙여봤어요. L을 붙여. 델타 V 걸어주고 전압 강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 지지난주인가 했던 내용인데 또 다 까먹었을 수 있어. L에서 원래 일어나는 일이 뭐죠?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의 기전력 쓰는 건데 기전력 어떻게 썼지? 기전력은 마이너스 델타 파이 B dt 이렇게 썼잖아요. 맞나? 근데 정작 변해주는 걸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애는 I였고 얘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자마자 생기는 기하학적 구조에 요에 있었기 때문에 유도계수 써가지고 이렇게 안 쓰고 L, di, dt 이렇게 쓰겠다. 기전력이니까 기전력 그래서 기전력 공급해줬는데 기전력 다 깎아먹었다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I에 대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미방을 풀면 나오는 게 뭐다? 이렇게 생긴 거다. 이제 좀 슬슬 이상해. 왜냐면 아까는 V 사인에 대해서 풀어서 I도 I 사인이 나왔으니까 사인으로 공급했는데 당연히 사인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 풀었더니 사인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코사인 나온다고. 미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얘를 다시 사인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뭐가 돼? 사인 오메가 t였는데 요만큼 평행이동한 게 돼요. 요만큼 평행이동한 게 되는데 거기에 주된 포인트가 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요만큼이면 얼만큼이면 오메가 t에 대해서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작점이 Vmax가 여기에요. 그러면 얘는 2분의 파이만큼 뒤에 시작한다. 2분의 파이가 얼마야? 90도. 90도만큼 뒤에 시작한다. 얘가 진행을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을 때 V가 얘는 90도만큼 늦게 따라오게 된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얘가 제일 클 때 제일 작고 얘가 제일 작을 때 뒤늦게 크고 얘가 i에 마이너스 넘어갔을 때 0 되고 얘가 다시 0 됐을 때 마이너스로 제일 크고 이렇게 늦다. 전원을 공급해 준 것 대비 전류가 늘 그만큼 늦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생긴 값이 나오냐면 요런 관계식이 나오는데 요걸 뭐라고 하면 좋은 거야? 지금 얘가 R분의 V면 딱 오메 법칙이잖아. 그래서 얘의 역할을 얘가 한다. 근데 이름을 좀 멋있게 붙여서 유도 리액턴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오 그럴듯한데 얘가 여기에 회로에 저항이 전혀 붙어있지 않지만 오메가 L이라고 하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애들. 저항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 요건 이제 인덕터를 걸어놓으면 전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순수한 유도성 교류 회로 L이 25 밀리 헨리 RMS 전압이 150V 진동수가 60Hz RMS 전류를 구하라. RMS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해요. 이게 법칙이에요. 공식. 오메 법칙이랑 비슷한데 유도성 교류 회로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회로에 L만 붙여놓은 거. 앞으로는 회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R만 붙여놓은 회로인지 L만 붙여놓은 회로인지 C만 붙여놓은 회로인지 RLC를 다 붙여놓은 회로인지 아니면 RL인지 LC인지 RC인지. 그런데 이게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야. 기말고사야. 기말고사 핵심 뭐야? L이야 L. R이나 C가 아니고. 그러면 10중 8구로 아니 그거 아니지. 어떻게 하나? 요 중에서 나오는 거야. L이 안 들어간 걸 굳이 기말고사에 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L이 들어간 걸 낼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거다. L만 있는 문제. 아니 근데 여기서 교류 회로의 끝판왕이 RLC인데 시험 문제에 L만 있는 문제가 나오겠냐고. 나올 수도 있지. 확률이 없지 않지만 적다. 아무튼 요 공식 쓰고 숫자 대입하면 됩니다. 150V RMS. 그 다음에 XL은 모르는데? 아 구해야지. 유도 리액턴스 구합시다. 오메가가 2파이 F예요. 근데 문제에서 자꾸 F를 주네. 한 번에 오메가를 주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에 L은 요 문제 주어질까 대입해서 다시 대입. 그럼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풀이는 왜 늘 이렇게 써있니? 똑똑하니까. 똑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해라 하면 얘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 그래서 얘부터 써야 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걸 써놓고 나서 필요한 걸 나중에 찾는다. 이렇게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C만 달아봅시다. C만 달았는데 C만 달고 V를 어떻게 저장하게 되는지. Q는 CV. 그러면 이제 V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V는 C 분의 Q. 이렇게 쓴 거죠. 여기다. 축전기를 달아놓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Q가 뭐 상수야? 아니잖아요. 전류 흘려주면 얘가 0인 거서부터 완충될 때까지 Q가 천천히 변하겠죠? 빨리 변할 수도 있고. 그 느낌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지. Q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 돼. 왜냐면 델타 V가 이렇게 변하는 애였어요. 근데 나의 관심사는 Q가 아니었다. 그럼 얘는 왜 처음부터 I에 대해서 안 풀고 Q에 대해서 풀었지? Q에 대해서 푸는 게 쉬우니까. 그리고 I를 이렇게 다시 구할 거예요. Q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풀었더니 여기도 코사인 나왔네. 미분했으니까. 근데 플러스 코사인. 그 얘기는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였는데 걔와는 다르게 플러스 2분의 8. 그러면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얘를 증가시키기 시작할 때 이미 얘는 최대였다. 그리고 얘가 꼭대기에 달았을 때 꺼져버렸다. 얘가 0이 됐더니 이렇게 갔다. 계속 앞서가고 있다. 신기하네. 늦게 가는 거 그냥 늦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가는 건 어떻게 앞서가는 거야? 근데 아무튼 앞서간다는 거야. 그 앞서가는 상황에 대해서 맥스들 기준으로 방정식을 써봤더니 얘도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고 이게 왜 법칙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V는 IR이지 R분의 뭐 어쩌고가 아니잖아. 그런데 얘를 분모에 이렇게 우겨 넣으면 이게 R이면 이게 저항이면 500법칙이랑 똑같아져. 와 진짜 참신한데?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유도 리액턴스처럼 쓸 수 있는 전류를 방해하는 그런 성질이 된다. 그래서 V가 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늘 앞서가는 형태로 돌고 있다. 32.3 용량성 교류회로 보고 있습니다. 축전기가 이렇게 달려있고 전압이 150V인데 교류 전원의 진동수가 60Hz.
용량 리액턴스와 RMS 전류를 구하라. 요 RMS 전류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요 진짜 L이나 C만 달려있는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구나. 간단한 편이니까. 안 나오겠지. 근데 안 나오겠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VRMS 150V 332옴. 332옴은 어디서 나오나? 150V 문제 있었는데 여기서 구한 거구나.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는 2파이F, C는 문제 주어졌어. 아 그래 계산하니까 332. 332? 이유 숫자 3개. 3개, 3개.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유 숫자 3개. 0.452A의 전류가 흐른다. RMS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맥스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RLC를 한꺼번에 다 달았어. 직렬 회로라는 건 요 직진하는 와중에 다 달았다는 거야. 우리 저항의 연결 같은 거 할 때 배웠죠.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직렬로 연결했어. 자, 그런 다음에 전압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되겠냐? 오, 안 풀었어. 안 풀었어. 근데 정황상 앞에서 세 개를 다 풀어봤더니 R일 때도 사인, L일 때도 사인, C일 때도 사인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결국엔 사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인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180도 범위란 말이에요. 180도 범위 안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270도이면 어떻게 돼? 270도이면 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애니까 270도는 마이너스 90도랑 똑같죠. 그래서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의 범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파이라고 하는 걸 써놓고 얘가 얼마인지만 계산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정식을 안 풀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천재 아니야 천재. 아까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항을 달았을 때는 V를 걸어줬을 때 I가 위상이 똑같고 인덕터를 달아줬을 때는 V에 대해서 I가 늦게 오고 요만큼 캐패시터를 달았을 때는 V에 대해서 I가 더 빨리 가고 그런데 V에 대한 기준으로 아까 다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I를 전부 X축에 놓고 V가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를 표시를 했네요. 전류를 되게 관심이 많구나. 전류에 이 회로의 전류가 어떤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걸 어떻게 풀겠다고 하는 거냐면 얘를 쓰고 원래 이 이전에 풀었던 방식으로 풀려면 여기 델타 V가 걸려 있으니까 델타 V 빼기 I R 빼기 L DI DT 빼기 V가 얼마였지? C분의 Q C분의 Q는 0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Q가 뭐야? dq dt가 i니까 q는 i dt 적분 이렇게 해야 q가 나오거든. 여기 이렇게 생긴 식이 들어가. i dt i에 대한 적분도 들어가 있고 i에 대한 미분도 들어가 있어. 그냥 i도 들어가 있고. 와 벌써 그냥 안 풀고 싶게 생겼잖아. 이걸 푸느니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얘를 맞추겠다 라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결과를 잘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이상한 그래프를 생각한 거예요. 원래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생겨야 돼? 보통 그냥 이렇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전개되는 V나 I를 보는 방식인데 저 방식의 문제풀이를 쓰려고 이런 이제 좌표 변환 같은 걸 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쓴 거냐면 크기를 반지름
세기라고 할 수도 있죠. I나 V의 세기.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진행하는 거. 시간 말고 시간 오메가 t를 세타라고 쓰면 세타를 이 돌아가는 각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오메가 t. 그래서 좌표가 좀 신기하게 생겼어. 근데 이 신기하게 생긴 걸 쓰면 방정식을 안 풀어도 된다. 이런 걸 안 풀어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i가 어떻다라고 했을 때 역으로 v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상태입니다. i가 있어요. 그러면 R에서의 v와 L에서의 v와 C에서의 v가 이렇게 정해져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저항을 이렇게 달아놨을 때도 생각을 해봅시다. R1, R2 이렇게 달아놓으면 여기에 걸리는 저항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다르잖아요. 근데 얘를 병렬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 병렬로 해놓으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 그래서 직렬 회로를 지금 먼저 풀고 있는 거예요. 직렬 회로를 풀어서 보려고 했더니 R에 걸리는 애랑 L에 걸리는 애랑 C에 걸리는 애가 독립적으로 다 있을 수 있어. 그래, 오케이.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의 관계를 하나로 나타내보자 라고 하면 얘들이 다 이제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진 벡터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겨서 요걸 구할 수 있어요. 요걸. X축에 VR, Y축에 VL 빼기 VC. 여기 아래로 내려가 있고 여기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쓰면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려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게 이제 파이였는데 파이만큼 위로 회전을 했다. 그러면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이렇게 돼. 그런데 얘는 IR, 얘는 IXL, 얘는 IXC. I 앞으로 빼놓고 이렇게 돼. O, RLC를 다 달아놨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V는 I,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오메 법칙이야? 땡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새로 이걸 통째로 새로 어떤 변수로 받아보자. 그리고 얘에다 또 멋있는 이름을 하나 붙여주자. 임피던스. 이름이 이렇게까지 생겼으면 이 단원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것들이겠다.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임피던스. 얘네들이 지금 전자기억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애들인지. 단위가 다 옴이에요. 저항의 역할을 하는 애들. RLC 회로에서는 임피던스가 그 역할을 하고 L만 달려있는 아까 뭐라 그랬지? 순수한 뭐 어쩌고저쩌고 순수한 뭐 아무튼 L만 달려있고 C만 달려있고 이런 애들은 리액턴스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삼각비로 구해요. VL-VC가 요 Y만큼의 높이이고요. VR이 X만큼이니까 요게 이제 탄젠트다라고 해서 구합니다. 그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삼각비로. 개념만 조금 알면 되는데 좌표를 조금 특이하게 선택을 했다. 시간에 대한 전개를 X축 방향에 놓지 않고 회전하는 걸로 놨다. 이런 게 조금 신기한 개념이에요. 얘를 분석해보자. R 줬고 L 줬고 C 줬다. F도 줬는데 요거 오메가로 환산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Vmax가 150V이다.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임피던스를 구하라. 유도, 용량, 임피던스. 와, 이 시험 문제를 내기 진짜 딱 좋게 생기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임피던스를 맞게 구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진짜 문제를 내기도 편해, 풀기도 편해. 그죠? 계산 한 번씩 해봐야겠죠. 회로에 흐르는 최대 전류를 구하라.
최대 전류? 아 여기 세 개 다 붙여놓은 거니까 이렇게 임피던스 분의 Vmax 구할 수 있지. 임피던스를 A번에서 구했잖아. 전류와 전압 사이의 위삼각을 구해라. 이렇게 탄젠트. 와 A, B, C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개 중에 5개를 다 물어볼 것 같진 않고 이런 회로가 있다. 5개 중에 한 3개 정도? 아니면 2개 정도? 맞게 구했는가? 나 같으면 전류와 위삼각 아니면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와 임피던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낼 것 같아. 왠지. 임피던스와 전류 이렇게 내면 약간 이거는 좀 짜쳐. 왜냐면 얘랑 곱해서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하면 문제를 되게 쉽게 체크할 수 있거든. 이렇게는 안 낼 것 같아. 그래도 좀 각각 계산해야 되는 걸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5개를 다 계산해봐라. D 회로 요소 양단의 최대 전압을 구하라. 아 이게 R이랑 L이랑 C에 각각 다르게 걸리는구나. I의 R, I의 XL, I의 XC 다르게 걸려. 요게 저항,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집어넣은 거예요. 뭐야 근데? 아까 뭐 150V라며 맥스가 150V라는 얘기는 전압이 있을 때 요 선이 150이라는 거야. 이런 선이 아니고 여기가 마이너스 150이고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뭔 의미야 이거? 심지어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야? 얘네들을 다 더하면 483이나 돼. 쟤네들을 다 더하면 최대 전압이 150인데? 이게 지금 납득이 가는 수치야? 잘못 푼 거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공식에 대입했는데 아 이 물리적으로 진짜 중요한데 이거 시험에 내기가 곤란해가지고 잘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중요하니까 잘 들어봅시다. 이 값들이 동시에 생기는 값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기는 값이야. 이렇게. 같은 시간이라고 따지면 이 각도가 똑같을 때가 같은 시간이거든요. 얘가 V가 만약에 R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면 L은 그거보다 앞서가잖아. 이렇게 진행해. C는 늦게 가잖아. 이렇게 진행해. 그러니까 최대가 동시에 생기질 않아. 그래서 만약에 R이 최대야? 그럼 얘랑 얘는 0이야. 둘이. 얘가 최대야? 그러면 좀 잘못 그렸네. 아무튼 얘가 최대야? 그러면 그거일 때 얘네들이 가지는 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다 더해서 왜 150V를 넘지? 이런 질문이 애초에 성립을 하질 않아요. 이게 그런 의미이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회로를 분석하는 기술자가 L을 선정해서 30도, 위삼각을 30도로 만들고 싶다. 위삼각. 앞서니까 마이너스 30도. 그때 L을 구하여라. L을 어떻게 구해? 요 식에서 구해. 요 식에서.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식이야 이게? XL이랑 XC랑 저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난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었다. 그러나 여기 있었다. 요 관계였다. 이 그래프에서 나왔다. 탄젠트 인버스니까 탄젠트 파이 R분의 XL, XC R 탄젠트 파이 XL, XC 이 관계가 이미 있었어요. 생뚱맞은 걸 어디서 갑자기 갖다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L을 정하게 되면
요런 것도 정할 수 있다. 대박 신기한데.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 배웁시다. 파워, 아까 에너지, 시간분의 에너지.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 사인, 전류 사인. 그런데 오메가 t 빼기 파이.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써진다고? 이게 되게 오랜만에 보는 합차 공식인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더 되는 막 그런 공식 있잖아요. 그걸 쭉 썼어. 그리고 Imax랑 Vmax 앞으로 빼서 쓰고 얘네들을 쭉 썼어. 이렇게?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면 돼? 얘한테 사인 오메가 t를 곱한 거지. 그래서 사인 오메가 t를 여기다 곱했더니 사인 오메가 t 제곱되고 코사인 파이 있고 사인 오메가 t를 여기다 곱했더니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싶냐면 평균을 계산하고 싶어. 갑자기 얘가 2분의 1이야. 제곱의 평균.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랑 사인 오메가 t랑 곱하면 2분의 2대 사인 2 오메가 t? 이거는 삼각비 공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야? 사인 2 오메가 t의 에버리지는 왜 0이야? 혹시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도 0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사인 코사인 얘네들이 90도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0이구나. 0이야. 얘는 사인이랑 곱한 거니까 2분의 1이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P 에버리지를 구할 수 있는데 아까 써놨던 이 긴 식에 얘네들을 몽땅 집어넣으면 Imax, Vmax에 얘는 2분의 1, 얘는 0 되니까 이쪽 다 날라가고 요거에 대한 식만 쓰면 된다. 2분의 1 코사인 파이. 근데 얘가 루트 2분의 Imax랑 루트 2분의 Vmax가 RMS였잖아요. 그래서 평균 전력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코사인 파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 뭐였지? 임피던스. 이렇게 등장을 하는 애가 하나 있네. VR은 Vmax의 코사인 파이. 근데 VR이 Imax의 R. 이렇게 생겼어요. 요 식을 가지고 얘를 전개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얘를 더 전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짓이구나. P 에버리지가 이렇게 됐었는데 요 코사인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얘가 뭐였냐면 IRMS였기 때문에 요거보다 요거.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I제곱 R. 원래 알고 있던 식입니다. P의 전력이 I제곱 R이다. 근데 그때 I가 IRMS다. 이게 지금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RLC 회로에 대한 얘기예요. RLC 직렬 회로에 대한 얘기. 그리고 V 그대로 두고 얘 계산하면 뭐라는 얘기야? IRMS랑
VRMS랑 이렇게 나온다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평균 전력을 계산해줘. RLC에 대해서 Vmax를 공급해서 150V. 그럼 루트 2로 나누면 돼. Imax를 루트 2로 나누면 돼. Imax는 아까 계산했던 거. RLC회로니까 I는 이렇게 임피던스 계산해서, 그리고 이 평균 전력 계산해 보면 요거랑 곱한 다음에 코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돼? 파이. 아까 탄젠트 구했던 파이. 그걸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렇게 되면 18.2W만큼의 전력을 계속 소모하고 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나오네요.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RLC회로에서 구동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RMS 전류가 최대값을 갖도록 할 수 있어요. 언제 최대값을 갖도록 할 수 있어? 얘가 임피던스분의 V니까 임피던스분의 V. 그런데 이 특성이 좀 신기한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리고 루트 C였어도 어쨌든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양수야. 그래서 R이 커지면 I가 작아지고, XL-XC가 커지면 I가 작아져. 그런 관계에 있는데, 만약에 XL이랑 XC가 똑같아.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이쪽이. 얘는 뭐에만 의존을 하게 되냐면 R에만 의존을 하게 돼. 그렇구나. 얘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임피던스가 제일 작아야 되는데, 분모가 작아야 되는데, 분모가 작으려면 지금 여기서 조정 가능한 애들은 얘밖에 없구나. 얘가 0이 돼야 제일 작다. 그럼 최대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데, I가 찔끔찔끔 나오다가 갑자기 커지는 이런 부분인데, 갑자기 왜 커져? 신기한 현상이니까. 그게 이제 딱 맞아가지고 XL이랑 XC가 딱 맞아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이런 상태. 이걸 공명 진동수라고 부른다. 왜 공명 진동수라고 부르죠? 갑자기 유도 리액턴스랑 용량 리액턴스를 풀면 L이랑 C가 상수일 때 오메가에 관한 식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각진동수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만족하는 그거의 공면 진동수가 다음과 같다. 루트 LC분의 1. 요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오메가가 공명 진동수에 딱 맞는 순간에 이렇게 나오던 애들이 갑자기 빡 올랐다가 빡 꺼진다는 거예요.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요런 회로가 있다. Q 인자 같은 것들도 있다. 공명하는 직렬 RLC 회로에서 뭘 구해보자? 전류가 최대가 되는 전기 용량을 구해보자. 아까는 L을 튜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전기 용량을 구해보자. 오메가 제로는 루트 LC분의 1. 이거 방금 전에 풀었던 거야. C는 오메가 제로 제곱 L분의 1. 오케이. C는 이렇게 됩니다. 숫자 대입한 거예요. 오메가 집어넣었고 L 집어넣었고, C는 요 값이 돼야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이렇게가 시험법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고요.
시험 날 볼 건데 시험 전날까지 과제를 낼 거예요. 작년 시험이랑 재작년 시험지를 옮겨놓을 건데 그거 반드시 풀어보고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답도 제출 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시험날 봅시다.